이재명 대통령이 각계 주요 인사와 외국 정상, 재외 동포 등 4만 5천 명에게 취임 후 첫 신년 연하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발송 대상의 사회 발전에 애써온 100세 이상 어르신과 예비 부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 2년차를 맞아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소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변호사와 함께 잘 사는 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송년회나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는 각종 범죄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데요. 자칫 휘말리기 쉬운 법적 분쟁들,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지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연말연시가 되면 평소보다 범죄, 사건, 사고 소식이 더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원인이 보통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연말연시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임에서의 술자리. 네. 예, 술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뭐 송년회나 친구들과의 모임 이런 데서 술을 한 잔 이렇게 곁들이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사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단순한 술 주정을 넘어서 이게 정말 물리력,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비화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운전을 하면서 이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연시에는 이런 술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여의도 한복판에서 음주를 하고 차가 역주행을 합니다. 차가 역주행을 해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택시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접촉사고를 낸 10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술에 취해서 택시에 승차를 했는데 이후에 택시에서 하차를 하려다가 택시 운전석으로 갑자기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택시를 뺏어서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네. 그러면서 나무와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정말 그냥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사건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일명 숙취운전이라고 우리가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혈중에는 여전히 알코올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 해소가 안 된 거군요. 해소가 안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나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이게 판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겠고 음주운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뭐 본인의 면허의 정지 내지는 취소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를 냈다고 하면 이거는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까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에 잦아지는 술자리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연시 어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자전거 동호회 송년회에 참석한 A씨.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옆자리에 앉은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B씨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가만 안 두겠다면서 A씨를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중재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것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번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 물리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 말싸움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이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네. 우리 형법에 보시면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견 생각했을 때 폭행은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폭행이라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해요. 자, 이 의미는 반드시 접촉이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혹은 유형력을 행사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폭행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사례에서 보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집어들고 이 사람이 소주병으로 설사 타인을 내리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폭행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보면 분명히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은 행사한 게 인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시쳇말로 귀에서 피난다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 이런 사례도 폭행죄로 인정된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사람의 청력이 마비될 정도로 큰 소리로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괴롭히는 행위도 유형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이런 것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사연에서는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자, 소주병으로 비록 내려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가 소주병이라고 하면은 아니 이게 무슨 칼이나 둔기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담은 병인데 이게 어떻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죠. 꼭 흉기나 둔기 같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이 소주병을 들고 만약에 내려쳐서 이 소주병이 깨져서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특수폭행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중처벌되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면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일반 폭행이랑 특수폭행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폭행은요. 특수폭행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 행위를 하면은 특수폭행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중이 합세해서 여러 명이 만약에 한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해가지고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우리 흔한 말로 합의라고 하죠. 상대방이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권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설사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상대방이 이 가해자에 대해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특수폭행은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군요.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겠는데 네. 그런데 이런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좀 살펴보면 그 이후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나는 사실 그럴 의사가 없었다. 네네네네. 그리고 술 때문에 제가 잠시 정상이 아니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정상 참작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형법 제1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견 이 조항만 봤을 때에는 나는 술을 아주 많이 먹어서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어. 그러면 내 행위는 벌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의사를 제대로 변별할 수 없었어. 좀 미약했어. 그러면 내 형을 감경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다음 사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의로 심신상실을 야기한 자한테는 동항의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술 누가 먹었죠?
본인이 스스로가 먹었죠. 먹은 거죠. 누가 막 억지로 먹인 거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술을 먹었을 때 본인이 알 겁니다. 내가 술을 많이 먹었을 때 내가 정상적인 상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술을 먹고 어떠한 범죄 행위를 했다. 근데 그게 감경의 요소가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정상적일 수는 없다. 혹은 정상적이지 어렵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자, 누군가는 기억이 안 나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신상실의 상태였습니다. 제 형은 감경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심신상실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다음날 술 먹고 기억이 안 나는 거랑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행했던 행위의 인식 자체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그때 당시에 술을 먹고 막 고성을 지르고 막 주변 사람들이랑도 얘기도 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도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술을 먹었을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인식이 과연 심신상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 실제 법원에서 감경의 사유로 통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때 술 많이 먹었으니까 술 먹고 이런 거 했으니까 조금 봐주세요.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네, 자의적으로 술을 마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설명까지 네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볼 텐데요. 폭행죄와 관련해 추가 쟁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한 D씨.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큰 다툼이 발생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앙숙이던 G씨가 술에 취해 먼저 욕설을 하면서 D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참고 있었던 D씨도 폭행 수위가 세지자 참지 못하고 G씨를 때리고야 말았는데요. D씨의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 사건을 보면 네네. 분명히 제가 먼저 당했단 말이죠. 네.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몸다툼이 이어졌는데 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당방위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방위예요. 그러니까 앞에 정당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방위 부분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때리지 않았다. 상대방이 나를 먼저 때렸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나는 거기에 차후에 다음에 때렸으면 그게 정당방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은 거기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가녀린 소녀가 있습니다. 가녀린 소녀가 있는데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을 한 대 때렸다고 칠게요. 그럼 먼저 때렸죠. 네. 아주 덩치가 큰 그 120kg의 거구가 그 가녀린 소녀를 마구 때렸을 때 정당한가요? 그 방해 행위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 있으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어떤 뭐냐면 요건이죠? 일단은 침해가 현재 중인 상황일 것.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지금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침해가 부당할 것. 그 누구도 타인을 때릴 권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 침해는 부당합니다. 그리고 방어 목적일 것.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 거구가 가녀린 소녀한테 폭행을 가했을 때 그게 과연 단순한 방어 목적에 그칠까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방어 행위가 상당한 범위 내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폭행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개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폭행이 반드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뿐인데 제가 어떤 흉기를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한 거에 한 10배 이상의 폭행을 가한다거나 그건 상당한 범위 안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 연시에 진짜 좀 이런 몸싸움, 몸다툼 이런 거 많고 또 상대방이 나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맞대응한 것뿐이다.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는 정당화된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때린 건 분명한 잘못. 다만 내가 저 사람을 때린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둘 다 잘못이라는 거죠. 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뭘로 귀결이 될까요? 쌍방폭행이에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 제가 말씀드린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실 실무상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누가 저를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요. 그럼 이 멱살을 떼어놓는 정도? 그리고 누군가가 막 제 팔을 세게 잡거나 네. 하면 이거를 이렇게 빼는 정도? 그러면 그 상대방은 이거를 이렇게 빼면서 내 신체에도 유형력을 가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행위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참다 결국에는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또 몸싸움도 벌어진 그 상황이 네. 쌍방폭행으로 귀결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일견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참다 그냥 계속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다 못 참아서 내가 이렇게 때리는 행위는 안 된단 말이죠. 자, 정당방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고 물리력을 행사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참고 참아야만 한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계속 막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긴 하죠. 네. 네. 참다 못 참아서 억울해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피하고 만약에 내가 이 자리를 그냥 피했을 경우에 내가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막 싸움이 나면 일단 핸드폰부터 켜고 녹음부터 하거나 촬영부터 해라. 아니면 앉은 자리도 보고 맞는다고 CCTV 같은 거 있는지 어디 확인하고 그쪽으로 가라. 그래야 나중에 내가 폭행 피해자라는 걸 정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상대방이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멍이 이렇게 시퍼렇게 들었어요. 그거 제가 때린 거 아닌데요?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물을래야 증거가 없어서 어려울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좀 증거 확보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그 사람이 정당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되게 중요한 절차니까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는 거를 입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증거를 모으시는 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쌍방폭행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리를 피하는 게 우선이고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증거를 확보해라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잦은 술자리는 경찰과의 마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려던 K씨. 택시가 K씨의 승차를 거부하자 이를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관이 다른 민원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가 난 K씨.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었고요.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K씨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K씨는 이에 반발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쳤는데요.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K씨.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네. 연말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 잡혀서 기소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특히 연말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이게 어떨 때 성립되는 죄인가요? 자, 형법에 보시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요새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주 단속 거부 같은 거. 일단은 경찰이 음주를 측정할 때 그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수해서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적법하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경찰관한테 막 욕설을 하거나 막 뭐 이럴 거면 막 이런 어떤 막 고성과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나아가서 막 신체적 물리력까지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얹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가 공무원한테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어떤 경우에나 다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고 있을 때 성립이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무원의 공무 집행이
적법한 거여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사연에서 보니까 지금 시간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민원 절차를 안내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다른 민원 절차 안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적법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K씨가 화가 났어요. 근데 뭘 했죠?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었어요. 자, 이거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었던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K씨를 밀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찰관이 우리를 밀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지 어떻게 이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죠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얘기한 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면서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는 거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시간의 순서가 이미 이 사람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경찰관을 미쳤을 때 이미 성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이 사람을 밀쳤다고 해도 그건 그 경찰관한테 뭐 폭행죄 이런 거를 추가로 물을 부분이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밀쳤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 추후에 밀었다 하더라도 그건 별건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술이 취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가 접수가 돼서 뭐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해볼 때 경찰서에 가서 제가 어제 술에 취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라면서 개인적으로 좀 사과를 한다면 좀 잘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지금 사례가 경찰관의 사례였고 특히나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많이 있는 일이에요. 네. 흔히 합의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합의금 얼마를 지급을 해드릴게요. 제발 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시고 처벌 불원하는 의사 꼭 제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관 내지 공무원은 이 합의가 실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보통 합의를 할 때는 물론 합의에 반드시 돈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건 아니지만 통상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 불원이나 이런 의사를 받거든요. 근데 공무원에게 돈을 준다? 이거 자체가 공무원들한테는 익숙하지도 않은 일이고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이런 중립성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해도 실무적으로는 이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뉘우치는 마음 있죠. 그래서 그 경찰관 분이나 공무원 분한테 찾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뉘우치는 모습 보이면서 좀 어떻게 처벌 불원 의사를 좀 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끼리 사이에 일어나는 돈을 주면서 합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초범이고 이렇게 사과까지 했고 또 술에 취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처벌 수위를 좀 낮춰줄 수는 있을까요?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냥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 엄청난 그 형량이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경찰에게 행한 혹은 다른 공무원에게 행한 폭행이나 어떤 그 협박의 수준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비교적 경미한 그런 폭행이나 협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안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는 최대한 주장해 보는 게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또 변호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굉장히 무겁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지금 2023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요. 17%나 됩니다. 그리고 32%가 벌금형, 40%가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내가 초범이기도 하고 큰 문제 될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이 실형 17%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이거는
완전한 반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볍게 생각하는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무거운 그러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찰관을 비롯한 뭐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자, 우리가 나는 진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근데 그거를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행하는 이 공권력의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법원의 영장이 있나요? 왜 저한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경찰관이나 공무원들도 다 법에 따라서 공무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근거 조항은 무엇이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녹음도 해두시고 그런 게 없이 섣불리 우리가 막 나는 위법했다고 생각했다 라는 것만으로는 정당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건에서는 특히나 경찰관의 경우에는 요즘에 바디캠 다 달고 출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발뺌을 해도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고 정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위법한 공무집행의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차근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신체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문제가 커졌을 경우에는 전문가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연시 술김에한 행동이라도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는데요.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술자리는 가볍게 즐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